지금도 우리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또 일이 잘못되면 그때 가서 또 일을 누가 해결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요, 지기현 판사의 뭐 판결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했다, 여론에는 벗어날 수 있었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앞으로의 판결들이 다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단을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을 따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야 라는 말을 안 듣겠어요? 사법부의 재판관에 대한 배당은 그냥 컴퓨터 추첨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배당해서 잘못 결과가 나올까봐 2심, 3심 하는 거고, 룰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경기 뛰다 말고 야, 심판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심판 교체합시다. 자, 관중석에서 심판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꾼 심판으로 경기를 뛰면 대통령실에서 강효정 대변인이 이런 발언하는 건 좀 참았으면 좋았겠다.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만 또 대통령실이 참전하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고 상권 분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논란이 좀 대통령.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9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주말 사이에 그래도 바람이 많이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습니다. 낮에 뭐 좀 덥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은 게 미국이 지금 요구하는 게 점점 세지고 너무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나 하여튼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나라 안에서도 여러 일들이 썩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쉽지 않은 상황 현명한 세 분과 함께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네, 좋은 한 주입니다. 네 해결해 나가야죠. 부담스럽습니다. 네, 기분도 안 좋네요. 네. 여당의 무게죠.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박상수 전 대변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박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원한 웃음소리 계속 좀 들려주시고요. 네. 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성렬입니다. 네, 믿을 건 김성열밖에 없습니다. 세 분 중에 믿을 건 김성열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십니다. 신간 제일 편하지. 네. 그리고 또 제3당에서 좀 모시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다른 목소리도 네.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근데 네. 지금 다른 제3당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 부를 수 있는 제3당이 없어요. 자, 그리고 신혜영 기자가 오늘 뉴스는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일단 당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당 물론 당 내에서도 또 갈등의 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당정 갈등, 당내 갈등 요것들이 조금 완화가 되는 모양이죠. 네,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청병 갈등이 불거졌다. 청병. 네, 정청래 김병기의 좀 공개적인 설전도 있었고 네. 뭐 사과해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하여튼 지난주에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는데 어제 이제 네. 그 김민석 총리 공관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회포를 풀었습니다. 총리 공간에서. 예, 네. 사진 볼까요?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손 맞잡고 악수를 했고요.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십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싸워야 뭔가 해결을 하죠. 라고 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어떻게 서로 사과했어요? 사과를 어제는 이제 분위기 좋은 자리니까 예. 뭐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안 했는데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의총에서 네. 당 대표로서 좀 이제 이런 뭐 논란이 불거진 거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지지층에게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하다 이런 글을 올린 걸로 올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분위기는 조금 봉합이 되는 모양이죠. 민주당 어떻습니까? 확실히 봉합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정말 현실로 이루어져서 다행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군요. 사실 뭐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솔직히 네. 당 대표실 스태프들, 네. 원내 대표실 스태프들 물어보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 격앙이 돼 있었어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네,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짧게 그냥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그때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반발이 엄청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정청래 이제 당 대표가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총회를 그냥 빠르게 열었어야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솔직히 딱 다 얘기해놓고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은 이게 이제 뭐 정청래 김병기 간 갈등으로는 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의총을 열지 않고 그냥 바로 정청래 당대표가 지시를 했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바로 십자포화를 맞아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진실 게임 공방이 돼버리고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각자의 지지자들이 또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화된 거거든요. 네. 근데 지난 주말에도 다 했던 말이 그래 좋다 이번 주말까지는 뭐 정청래 대표는 김병기 뭐 비판하고 김병기 쪽은 정청래 비판해라.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지나면 그때는 손잡고 웃어야지 그때까지도 계속 이거 가지고 싸우면 이재명 정부에게 해가 되고 국민의힘 좋을 일이다라는 것은 당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공감이 확산됐고 그래서 이제 총리가 원래 갈등 조정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부처 간에도. 그래서 저렇게 잘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긴장 관계는 유지된다. 아 근데 총리는 여야 갈등 같은 거 이렇게 조정하지 당내 갈등도 조정해 줍니까? 총리가 하는 일이 네. 업무 중에 하나가 이 부처 간의 갈등.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고 네. 그럴 때 이제 업무에 대한 조정해주고 한 것처럼 네. 대통령까지 나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일이 더 커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총리가 나서서 이제 해결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예. 아 근데 마지막 말씀이 긴장 관계는 유지된다. 그래야죠. 이제는 철저하게 이제 절차대로 이제 지켜서 가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김병기 정청래 두 사람의 긴장 관계. 네. 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좀 찾아봤거든요. 역대 네. 여당에서.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다 있었더라고요. 뭐 하나가 김준거, 뭐 금융개혁, 정동영, 임채정, 탄핵 정부, 강재섭, 홍준표, 쇠고기 파동, 김무성, 유승민, 국정교과서, 이해찬, 홍영표, 패스트트랙, 이준석, 권성동 당정관계 다 있었어요. 아, 당내 공부형과 갈등이. 다 당 대표, 원내대표 간에. 그냥 둘 다 다음 스텝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제가 이제 작년보다 딱 1년 지났는데 네. 제가 1년 넘게 이제 패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던 말을 제가 하던 말을 강성필 부대변인님이 하고 계세요. 작년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의 그 관계 그리고 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로 보지 않았죠. 뒤에 다른 사람을 용산. 다 떠올렸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했던 게 요맘때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게 윤한의 관계는 오랜 부부와 같아서 깨지고 붙었다 한다는 깨붓논을 제가 펼쳤거든요. 깨붓논. 네, 띠부띠부실이에요? 네, 그래서 깨붓이라고 사람들이 그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다 이런 일이 나고 나서 깨붓 한다면서요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강성필 부대변인이 지금 이제 칼로 물베기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를 보고 있으니 깨붓이 생각이 아니, 근데 이거는 네. 분명히 짚고 네. 넘어가야 돼요. 크게 기시감이 듭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대결 구도하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이 전주에 이 전주까지 있었던 그 갈등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통령하고 그 당정관계 갈등인 거였잖아요.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혼자 결정한 거겠어요, 그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명청 김병기 교체기에 원내대표랑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그 굉장히 기시감이 느껴진다. 마치 윤석열과 추경호 느낌 아니냐? 네, 그 관계처럼 그러니까 그 명청 교체기의 연속선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깨붓을 제가 정말 여당 패널로서 정말 고민하면서 만들어서 했던 그 얘기가 여기서 부부싸움 안 하면 더 위험 이 얘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깨붓 갖다 써도 된다. 갖다 쓰죠. 깨부깨부 오늘 처음 들었다. 깨부깨부 오늘 처음 들었다. 근데 이제 이런 네. 거예요. 앞서서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갈등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당에는 태양이 두 개거든요. 예. 당대표도 있지만 저 위에 대통령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대통령 말을 좀 들어야 되고 어떨 때는 당대표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여기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갈등 관계가 있죠. 여기서 당대표가 욕심을 내버리게 되면은 갈등이 굉장히 크게 부딪혀요. 지금 사실은 저는 요번 상황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내에서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졌어야 될 부분을 좀 미루면서 벌어진 일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가 원내대표한테 지시를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돼요. 당대표 원내대표는 선출 과정부터 서로 달라요. 그래서 네. 누가 누구를 지시하는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의총을 열었어야 돼요. 의총을 열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그 짧은 과정 오전에 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열고 그 앞서가지고 내가 지시했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김병희 원내대표가 다 독박 쓴 거고 네. 그거 가지고 이제 다 비난받고 그런 건데 더 문제는요. 부부싸움 뭐 안 하면 더 위험하다 그러는데 앞서서 지금 보셨잖아요. 여기 부부싸움 심하다가 결국 이혼했잖아요. 여기 똑같아져요. 부부싸움이 그렇게 잦으면은 이혼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약간 지금 이제 김성열 최고가 이제 독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 좀 그런 억울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죠. 사전 조율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걸 추진한 건 아니었고, 실제로 이제 내부적으로 원내대표실에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특검법 개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할 것이고 좀 기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워낙 시급하니 좀 맞물려서 좀 정치력을 발휘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했던 그래서 거지. 좀 양보를 했다. 네, 그러니까 협상을 했던 거지.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내주고 포기할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근데 이제 사실 지지층의 반응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네. 내란당과 뭐 협잡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온 상황에서 이 모든 독박을 본인이 쓰다 보니까 좀 그런 게 굉장히 좀 억울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 아니, 양보의 제가- 이유가 됐던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이거가 이제 또 논란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도 한데 네. 이제 그에 앞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어쨌든 이런 당의 어떤 전략을 좀 수정하게까지 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네. 원내대표실도 있었고 당대표실도 있었거든요. 원내대표가 특히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당대표실과 협의를 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당장 당대표실이 난리가 나요. 그리고 아니 이게 합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봤잖아요. 그 합의 결과를 당대표가 봤으면 만약에 이게 본인이 전혀 이거에 대한 통보나 뭐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면 바로 지적을 했겠죠. 그 즉시 예, 그럼요. 정청래 예. 대표 스타일이 이런 걸 끄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그 다음 날 이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비겁했어요. 좀 여론 보고 이제 갑자기 그럼요. 태세 전환한 거다. 예.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더 주면 그 반발 딱 나오면 그냥 한밤에 의원총회 열기는 좀 불가능하고 최고위를 한밤에 열어가지고 그럼요. 최고위원들 긴급 중지 최고위. 모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이런 반발이 있었는데 우리 네. 처리하겠다 끝 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당대표 같이 짊어지는 둘 다. 그런 좋은 모습이 있었겠죠. 아,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을 저기 원내대표실 내지 당대표실로 모셔야 되겠네. 그랬으면 해결이 될 걸. 그럴 역량이 안 됩니다. 이봐요, 저 이미 갔다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 개편 요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고요. 네, 특히 금융감독원이 아주 뭐 거세게 반발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민주당이 주도해서 애지간한 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야당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상임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무위라든지 기재위라든지 여기 뭐 윤한홍 의원, 이미자 의원이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 정부조직법 뭐 기재부 개편이라든지 금감원 개편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이번에 협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태워야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네.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원래는 이번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패스트트랙 태우면 한 300일인가 숙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이 걸리니까 사실상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슬로우 트랙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지연이 됐다. 정부조직 개편은 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이 네. 두 개를 연계해서 협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조금 지연돼도 괜찮다라는 취지로 뭐 얘기를 하긴 했죠. 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금감원 소속 직원들의 반발이 좀 굉장히 거세다는 거예요. 예. 이 정부조직 개편에서 금융이 따로 두고 거기에 이제 감독의 주 권한을 다 줘버리고 징계 권한도 줘버리면 금감원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관련 제보 받는 콜센터로 전락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뭐 시위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뭐 강하게는 뭐 파업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또 뭐 금융위도 마찬가지로 뭐 세종으로 가는 거냐? 우리는 그럼 앞으로 뭐 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들이 있는 상황인데 요 상황에서 그 이제 지난주에 또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불만이면 퇴사하라라고 발언을 해서 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불만이면 퇴사라는 그러니까 금감원 직원들의 불만이 얼마나 뭐 정당한가는 좀 차치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기존에 예를 들면 김어준 씨라든지 뭐 그 관련된 분들의 주장과는 좀 많이 배치되지 않나. 예를 들면 뭐
공무원 노조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노조 전체로 좀 이렇게 확대하더라도 불만인 경우에 네가 싫으면 그냥 그만둬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 권력자나 뭐 예를 들면 상급자의 지시에 그냥 순응하든가 아니면 나가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 노조 활동이 됐든 아니면 뭐 근로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됐든 이건 좀 약간 부적절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예?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김어준 씨의 그런 발언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에 대해서 노사가 같이 논의하고 최대한 토론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보는 자세부터 가져야지. 네. 뭐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뭐 다 떠나야죠 사실. 그런데 그거 빼놓고는 저는 사실 또 그 주장이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잘못된 거고 그 네. 좀 태도가 잘못된 것이지. 저는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계속해서 반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이제 물론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뭐 지금에서 이렇게 뭐 투쟁까지 하는 것까지는 또 제가 이해하지만 이것 네. 때문에 뭐 파업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이제 뭐 김어준 씨의 발언은 민주당 근데 잠깐만 그 사람도 예. 공무원도 아니고 정책 결정자도 근데 아니고 이제 그 사람도 뭐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니까. 지지자들이 그렇죠. 예. 약간 이제 기득권화 됐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발언은 다만 이제 금감원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런 부분을 짚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이제 금감원은 존재가 굉장히 그 법상 존재가 법적 성격이 좀 애매한 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근데 공권력을 행사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게 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왜 금감원을 그런 묘한 위치에 놔뒀냐. 이제 금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율적인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치금융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이라는 측면을 관치금융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렇게 분리시키기 위해서 금감원을 되게 묘한 위치에 갖다 놨던 건데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그 금감원을 완전히 이제 관에 종속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금감원 직원들이 지금 그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건데 그에 대해서 싫으면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금융을 관치로 하겠다라는 걸 선언하는 거나 다름이 아닌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금감원 직원들을 자극을 시켰을 것 같고 네. 사실 지금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수사기관을 그 행안부에 다 모는 것도 그렇고 금감원을 금융위 산하로 완전히 종속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 있잖아요. 이거를 대통령 직속으로 쫙 이렇게 서열짓는 피라미드 형태로 딱 만드는 이러한 개편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견제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던 조직들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산처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기재부가 공룡이 돼 있는 건 맞아요. 기재부의 국급 조직만 30개가 돼요. 그러니까 기재부를 예전에 기획재정부와 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를 합쳐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긴 했는데 기재부를 분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예산처를 다시 이제 국무총리 산하로 지금 집어넣는 상황이거든요. 이 역시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조직 개편안 전체가 권력의 구조를 대통령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동안 그럼 나눴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예산처를 그때 재정경제부나 합쳐서 기획재정부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요 재정 건전성 때문이었어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공무원이 정치 논리에 좀 덜 휘둘리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놨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도 그렇게 행안부 밑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지금 금감원도 그렇게 하죠. 예산처도 이렇게 하죠.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 대통령에게 큰 권한이 집중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균형과 견제라는 게 결국엔 깨지게 되죠. 근데 더 문제는 대통령께서 아예 이 생각을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선이고 나머지는 다 뒤다. 언뜻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건 아니에요.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이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결도
안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고자 삼권 분립을 해놓은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좀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보여요. 그 권력에 서열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지금 어록을 하나 남기셨어요. 권력에 서열이 있다. 예, 저는 진짜 이 말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그 방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주제가 흩어지는 것 같은데 네. 금융위원회 얘기를 예. 해보면 이거예요. 어쨌든 사실 과거에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가 기재부하고 재경부도 분리되어 있다, 예산처럼 분리되어 있다가 합친 게 이명박 정부 때예요. 그때 네. 왜 합쳤냐면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이게 모든 것을 좀 복합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을 좀 해야겠다라고 필요성이 대두돼가지고 그때 다시 합친 거거든요. 네. 근데 정부 조직과 관련된 거,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시대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합쳐지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코레일과 SRT라든지 아니면 코레일과 뭐 철도시설공단이라든지 그 전에는 과거에 철도청으로 있었지만 또 이게 시대적으로 좀 전문화된다 해가지고 분리도 하고 또 지금 또 합치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합치고 분리하는 것은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지금 반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하나는 본인들의 그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뭐 성과급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연수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복지와 관련돼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이게 공무원 조직의 법에 따라서 이게 다 성과급 지급이 다 뭐 깐깐해지는 그렇겠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업무적으로 따졌을 때 현장 조사권이 사실 금융 소비자원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또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또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 현장 조사권을 꼼꼼하게 좀 나눠가지고 여러 군데서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좋다고 해요. 그러면 금융 소비자들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보통의 파생 상품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그때 파생 상품 막 팔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때 제대로 된 규제가 되지 않았고 그 피해는 1조 원, 2조 원은 국민들 금융 소비자가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금리 인하권 같은 경우도 네. 그래요. 뭐 아파트 중도금도 보증료 다 안전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권도 제대로 행사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금융 소비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럴 수 이렇게 있겠죠. 분리한 거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네, 네, 네. 이번 정부의 기조는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요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여연대에서 금융경제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만들자는 거 제가 참여연대 있을 때부터 저도 네, 네, 네. 거기에 그 입법안도 만들고 그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금융소비자 보호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만드는데 금감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 간에 관할 문제가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도록 이게 지금 두 개 기관이 각각 이거를 담당하게 돼요. 고액 피해와 소액 피해를 나눠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핑퐁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만들어 놓는 그 민주당의 이 권력구조 개편이라던가 소비자 보호라던가 치안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누지 말아야 될 거는 나누고 합쳐놔야 될 거는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폐단이 반드시 보이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제가 참여연대에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이런 입법안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행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관할권 다툼이랑 핑퐁 문제가 굉장히 크게 생길 겁니다. 특히 지금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 간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게 시작되지 않을 뿐이게요, 지금. 네. 예. 그럼 뭐 그건 동의합니다. 정부가 그건 뭐 잘 조율을 또 해야 되겠죠. 네, 근데 나머지 이게 찔 정부 거고. 조직법에는 항상 개편이 있게 되면 장단점은 무조건 예. 있어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을 선출을 하고 선출이라는 건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걸 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쨌거나 구성원들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설득을 하고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네, 왜냐면 네. 약자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불만이면 퇴사하라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고요. 물론 이제 그 말을 네. 뭐 정부 책임자가 뭐 부모님 그럼요. 퇴사라 얘기한 건 아니니까. 사실 뭐. 이 발언을 하실 때 네. 그 박홍근 의원님이었나요? 그때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랬으면 민주당 측에서는 물론 박홍근 의원이 그거에 완전히 동의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좀 더 책임 있게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도 하면서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그렇게 해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 박상수 변호사님은 나름대로의 이 전문성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지적할 거 지적하거든요. 그 예.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부처가 다 그런 건 있지만 네. 국민의힘은 그러면 이 금융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반대할 때 박상수 변호사님처럼 좀 정확한 근거라든가 개선안에 대해서 좀 내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밤에도 어쨌든 정치적으로 협의해버리잖아요. 금융에 협조하겠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런 것이 있으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개선책도 없이 합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도 무능력한 거예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디폴트야 디폴트 지금. 네. 안 했어야지. 합의 안 했어야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제도적이긴 하는데 원내에서 벌어졌으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무능했다기보다는 이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도전으로 가요. 민주당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나 금감원 문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어 오긴 했어요. 한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 논의를 해놓고 무슨 밥 짓는 거는 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10년 동안 해버리려고 논의했으니까. 하니까. 네. 아니 그 논의가 제대로 이렇게 그 무르익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네. 반영되지 않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내란 재판부. 이건 예. 뭐 굉장히 끝이 없는 논란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한동안 계속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엊그제였죠. 12일에 이제 법원의 날이었어요. 그 법원의 날 맞아가지고. 그랬군요. 예, 임시 법원장 회의가 열렸고 이제 전국의 이제 각급 법원장 한 40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했어요. 법원장들끼리 모여서 보통 한 2-3시간이면 끝나는데 네. 7시간 반 동안 회의를 했고 여기서 다뤘던 주요 안건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내란 특별재판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또 이제 명칭을 바꿨는데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법원장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편 절차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네. 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니까 입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민주당의 주장은 아니 이런 전담 재판부가 역대 선례가 없던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지식 전담 재판부도 있고 뭐 따로 소년법원, 가정법원 다 따로 있는데 왜 이게 위헌이냐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어쨌든 그거는 사법부 내의 판단으로 어떤 전문성이 있는 조직을 둔 거지 특정 재판의 판사 자체를 외부에서 개입해서 정하는 건 이제 위헌이다 이런 입장인 거고 뭐 재판부 구성 관련해서도 좀 이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불신에는 근거도 있죠. 예를 들면 조금 납득되지 않는 국민 정서에도 반했던 윤석열 구속 취소라든지 그리고 재판부가 좀 재판을 지연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의혹이 있죠. 네, 이제 어쨌든 이제 법조계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적인 판단이 마음에 안 든다고 새 재판부를 만드는 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네. 여당과 사법부 사이에 지금 좀 갈등이 있는 모양새가 됐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장 사퇴해라. 네. 그 대법원장 사퇴는 정부에서 혹은 뭐 여당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확실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뭘 확실히 해야 되냐? 쪼개서 갈까요? 네, 예. 확실히 해야 될 것. 예, 저희 민주당 안에도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은 있다. 예.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건 다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각기 조금 의견이 다르다. 네. 왜냐하면 위헌 위법의 소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외부 판사를 데려와서 내란 전담 재판부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에 본인이 동의를 좀 하시고 네. 본인이 권한으로 그 법원 조직법에 따른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본인이 그냥 전담 재판부를 하셔라. 한 정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천위원회에서도 또 뭐 정치권이 빠지고 뭐 추천위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꾸려가지고 거기서 추천한 판사 그것도 내부 지금 현재 네. 일하고 있는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해서 하면 되는 그러니까 거다. 그게 이제 강제는 아니고 권하는 거예요. 권한이죠.
권한 우리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해드린다. 네. 이렇게 없어요. 하셔라. 추천한 네. 사람 중에 임명하라면서요. 네. 아 그러니까 추천한 그것도 사람 중에. 근데 추천은 민주당이 추천하는 거고 방금 변협이 말했잖아요. 추천하고 그런 방금 거잖아요. 말했잖아요. 예. 정치권 빠지라고. 정치권이 맞아요. 빠지고. 왜냐하면 아니, 제가 최초에는 여쭤보는 그 건- 법원 그 주장을 할 때는 네. 있었을 거야 아마 정치권이. 국회가 근데- 추천하는 게 네, 있는데? 있었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도 김용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가 말했어요. 이런 저항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빼고.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했듯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추천례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하라는 중립적이고 거예요. 공정한 변협이 법사위원장 추천하면은 국회에서 그건 법사위원장 논의하자 이거예요. 임명합니까? 그러니까 논의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국회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변협이 나서서 네. 법사위원장 후보를 국회의원 중에 몇 명 추천하면 네. 국회의장이 그 사람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하라 그러면 국회에서 해야 돼요? 아, 왜 고제 국회의장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법부가 추천하면 이거는 대법원장에게 입법부가 추천하면은 사법부가 임명해야 된다. 뭐 제3자가 추천하면 사법부가 임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치면은 입법부에 있는 자리들도 예를 들어 법사위원장 같은 아주 첨예한 자리들 여야가 못 정하니까 그러면은 그 사법부가 정말 추천하는? 중립적인 사법부가 추천하는 사람 국회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하라. 또는 중립적인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법사위원장으로 임명하라 그러면 국회가 받겠냐고요. 그거는 약간 좀 민주당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상권 분립에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상권 분립에서 핵심은 상권 분립에서 각 입법, 사법, 행정의 각각의 권한에서 자기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본 분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첫 번째, 대법원장의 의지를 가지고 법원 조직 내에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할 수 있죠. 대법원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이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법원이 근데 조희대 국회가 시킬 수는 대법원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빼고 조희대 국민들이 여론이 이러니까 지기현 판사 똑바로 안 한다. 한덕수 구속영장 왜 기각됐냐 이런 성화가 들끓어가지고 대법원장이 결정할 수 조희대 있겠죠. 대법원장이 네. 영향받지 않고 본인이 그 그러면 취지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대답을 해봐요. 내란 일단. 특별재판부 법안 만들 아니,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특별이란 얘기 하지 법안을 마세요. 만들 거예요? 안 만들 거예요? 특별이란 얘기 하지 마세요. 발의가 돼 있잖아요. 법안이. 아니 그러니까 안 만드니까 특별이란 얘기 하지 마세요. 법안을 안 만든다. 네. 아니, 안 만든다는 제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예. 특별이란 얘기 하지 말라고. 그거는 강성필 부대변인 개인 생각이에요? 아니요. 일부 안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도 네.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법으로 거예요.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니다. 대법원이 네. 결정해서 그 법원 안에서 그러면 민주당 내란 일각에서는 전담으로 하자. 법으로 만들지 않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결성하는 거를 그 건의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그건 가족들 사실관계만 네. 정리할게요. 네. 일단 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천대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내란 종식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내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법관을 추천하는 안이 일단은 계류 중이고 네. 다만 이 법안과는 별개로 강성필 부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이 법안이 뭔가 당론으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계류인 거고 그래서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에 우리가 이런 법안이 계류 중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권이 넣으면은 불공정하다라고 여론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치권을 빼자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조희대 빨리 결정해라. 당신이 결정하면은 위헌 위법 소지 없이 그냥 간단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네. 후자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그러니까. 위헌 네. 위법도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자,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해서 내란 전담 뭐 재판부 특별 재판부 뭐 만들어요. 만들고 판사도 뭐 추천하는 대로 받아서 했어요.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대법원장까지 사퇴하라 그러는데 그 판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임명하겠습니까? 민주당 눈치 봐가면서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국민들이 이거 인정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요, 지기현 판사의 뭐 판결을 봤을 때 굉장히 위험했다. 하지만 지기현 판사요, 여론에는 벗어날 수 있었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 뒤에 심우정 총장이 항고를 안 한 게 문제인 거죠. 즉시항고? 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지기현 판사 그걸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앞으로의 판결들이 다 안 좋게 나올 거다라고 예단을 하고 그러니까 판사들을 따로 구성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야 라는 말을 안 듣겠어요? 왜 공정성에 스스로 한결을 가는 걸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걱정할 수도 있죠. 마무리만 할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전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못한다고 봐요. 왜? 이미 사건이 준비가 돼 있고 피의자가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재판부를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사법부의 근간이 흔들리죠. 재산 전담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 지식 전담 재판부. 그런 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대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고 나서 그 후에 들어오는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법의 안정성이라는 거 봤을 때 소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지금 만들면요. 지금 올라와 있는 건 사실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1심에서 안 한다고 하면 2심 고등재판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에게 결코 인정을 못 받고 정권이 바뀌면은 그때 내랑 관련해 가지고 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 났잖아. 그리고 국민들 간 더 싸움만 붙이게 돼요. 근데 혹시 그 우리 네. 김성열 저 수석 대변인께서 만약에 네, 직위원 재판부가 이대로 이제 가요. 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저 직위원 판사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실제로 판결이 무죄 내지는 하여튼 뭐 국민들이 생각한 것과 매우 다른 방향으로 나면 네. 그거는 국민들이 뭐 수용할 수는 있나요? 저는 그건 수용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겠죠. 거의 현행범이잖아요, 사실은. 네. 거의 현행범인 상황에서 무죄가 나온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죄송한 얘기지만 직위원 판사라는 분에 대한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가 있든 이거는 그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심에 만약이라도 그렇게 나오면 우리 2심이 있고 3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매우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 심판 때 얼마나 많이 그 재판관들 분석하면서 난리를 쳤습니까? 뭐 5대 3. 아니 그 진짜 생각을 좀 뭐 해보세요. 데드독이니 그때 뭐 그랬잖아요. 뭐 카페에서 글 쓴 거 찾고 뭐 어떤 성향인지 찾고 뭐 누가 어떤 학교였는지 무슨 학회 활동했는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설왕설을 그건 내고 맞죠. 방송을 얼마나 했어요. 결과가 뭐였어요? 그냥 8대 0이었다고요. 네. 사법 질서에서 법치주의에서 사법부의 재판관에 대한 배당은 그냥 컴퓨터 추첨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배당해서 잘못 결과가 나올까봐 2심, 3심 하는 거고 마지막 3심까지 가게 되면 정해진 대법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가면 정해진 헌재 재판관들이 하는 거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룰을 정해놨는데 갑자기 경기 뛰다 말고 야, 심판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심판 교체합시다. 자, 관중석에서 심판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바꾼 심판으로 경기를 뛰면 랜덤하게 배당된 심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바뀐 심판으로 지금 관중석에서 추천해 주세요도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법안은 A팀, B팀이 축구를 뛰고 있는데 네. A팀이 저 심판이 이상한 것 같으니 우리 팀에서만 추천한 후보 중에서 심판을 바꿉시다. 그 심판 말에 대해서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거냐고. 이거는 사법 질서에 그냥 근간을 흔드는 거고 저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진짜 용기가 있고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고 제대로 된 법률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사 민주당 출신, 박희승 의원이 판사 정말 출신이죠. 저도 제대로 얘기할게요. 이야기를 했죠. 네, 자, 그 사법 네. 질서 근간 흔든다고 저희가 아주 오래 전부터 계엄이 있기 몇 개월 전부터 우리가 계엄 예고했죠. 그때 국민의힘 뭐라 그랬어요? 계엄한다 그랬어요? 그 개혁 아니, 예고하는 들어보세요. 왜 일단 해적 들어보- 표결날 안 나왔어요. 말 끊지 말고 말 끊지 말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계엄이 일어났잖아요. 그 비상식적인 일이. 네. 그러니까 그 탄핵 심판 절차 때도 그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탄핵 심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투쟁하고 그 헌법재판소에게 제대로 된 그 재판 결과를 요구했던 이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법 전담 재판부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라든지 그때는 뭐 탄핵 심판이 뭐 8대 0 안 될 거다 뭐 4대 4 뭐 나올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법 질서 근간을 얘기하면은 그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리고 개헌 해제 그때도 표결날 그리고 현장이 있었고 탄핵 심판도 찬성했어요. 좀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방송에서 얘기한 거 아니고 그쪽 진영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또 일이 잘못되면 그때 가서 또 일을 누가 해결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이건 네. 경고성이지 반드시 이걸 뭐 법으로 만들겠다 이건 사실 아니라는 그때 말씀이에요. 탄핵 그 재판이 진행되는 그 몇 개월 동안에 네. 광화문에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많은 사람이 깃발 들고 본인의 사생활도 다 뒤로하고 나와서 투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원일치 판결이 나왔지. 그 전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습니까? 그때 생각을 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인과관계는 솔직히 조금 인정하기 좀 어렵긴 하고요. 시위를 했다고 해서 뭐 판결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신다 한들 그 정당성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내란을 벌인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이런 행위 저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맞아요. 봐요.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 입장에서 탄핵 심판은 처음부터 8대0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껏 나올 수 있어야 그 절차적인 문제에서 각하가 조금 논의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사안 자체는 그렇게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계엄이라는 것을 국가 비상사태가 특별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법적이고 합헌적인 계엄이라는 걸 허용하는 순간 정치는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권력자들은 군을 동원해서 이 민주주의와 정치를 파괴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성향이 어떻게 됐던 그 사람이 게시판에 무슨 글을 썼던 옛날에 무슨 학회 활동을 했던 무엇을 했던 상관없이 파면할 수밖에 헌법재판소는 없다. 그렇게 갔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쳤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그때 생각해야 돼요. 했던 절대 영상들 다 그렇지 보세요.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본인도 막 흔들려가지고 그 얘기했으면서 저는 언제 무슨 절차적인 면에서 각하가 될 가능성은 있어도 기각은 절대 안 그 말이 된다고 그 말인 했어요. 거예요. 한 지금.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기현 판사도 그러면 어쨌든 여러 명의 법관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재판도 내란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린 또 항소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생각을 해봅시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었잖아요.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었잖아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나왔잖아요. 네. 아직 파기환송심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냥 절차인 거예요.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그게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당시의 판결도 물론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 적어도 윤석열 뭐 관련된 이 계엄 관련된 이 재판은 만약에 1심이든 2심이든 한 번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면 아마 나라가 또 굉장한 양분이 돼서 어마어마한 또 갈등, 어마어마한 속편한 사고가 되지 소리예요. 않을까. 속편한 소리. 아니, 그러니까 그 갈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예. 하지만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에다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되면요. 재판 결과를 원하는 대로 얻어도 그 사람들은 또 그걸 가지고 집회 계속 할 거라니까 갈등이 더 정당성이 커진다니까요. 오히려 훼손된다. 공정성, 네. 정당성이 훼손이 되고 나면 이거는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리는 있습니다. 한 가지 네.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만약에 위헌정당 해산 청구해가지고 그 구성된 내란특별재판부에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 나올 때까지 재판 정지됩니다. 네. 오히려 훨씬 더 그러니까 그 길어진다. 생각도 하세요 좀. 예. 그러니까 진짜 정말 저는 민주당 안에도 법률가들이 있다고 보고 전 박희승 의원 그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계엄 때 그때 계엄 해제 표결 참여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KBS 인터뷰 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에서 이 행정부가 군사를 동원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 할 때 용기를 낸 사람들이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20%는 있었다. 18명이 있었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정도 인원은 민주당 내부에 있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박희승 의원 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나와야 됩니다. 20%면요. 최소 30-40명은 나와줘야 됩니다. 네. 형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자, 여튼 요거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의 입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헌법재판 그 윤석열 탄핵 심판 때를 돌이켜 보면 그때 정말 말들이 많았죠. 누구는 성향이 어떻고 진짜 누구는 많았죠. 어땠고 네. 8대 0이고 4대 5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바꾸자는 얘기가 맞아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약간 나오긴 했어요. 뭐 근데- 했지만 그런 네. 주장이 좀 비판을 받았던 것 같고 우리의 대전쟁 그거잖아요. 어쨌든 결과에 승복한다. 그거를 지금 받고 지금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성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조희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법부가 결단해서 특별재판부를 꾸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거고 또 이제 반대로 그렇게 꾸리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도 논란이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건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좀 강한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이긴 해요. 이제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는 결국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서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퇴해야 한다.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고 때문에 조이대 그 장본인이 물러나야만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의 뭐 원톱인 정청래 대표도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네요.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대표의 그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지시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법부가 이제 뭐 일종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중심에 조이대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조이대가 네.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고.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불신이 매우 네. 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까지 나와서 이게 결국은 이제 계속 커질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 오늘 아침에 브리핑이 있었는데 네. 여당에서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냐라고 하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어떤 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 여당에서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또 대통령실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차원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이런 발언하는 건 좀 참았으면 좋았겠다.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은 얼마든지 정치 조직이고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투쟁할 수 있고 저는 우리 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이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의견이 저는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도 공감은 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또 대통령실이 참전하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고 상권 분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실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논란이 좀 대통령한테까지 좀 불똥 튈 네. 수 있겠군요. 대통령의 뜻 근데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법원장들이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6기 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때 그때는 왜 침묵하다가 자기들 밥그릇 달리는 그런 문제 있으니까 쪼르르 모여가지고 이제는 뭐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독립을 외칠 때 항상 일관이 있어야죠. 그러면 본인들이 법원장으로서 판사로서 그 조이대 대법원장 시절에 지금 그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판결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 9일 만에 졸속으로? 그런 거에 그 대선에 개입한 거예요, 이것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사법부 독립?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거는 정권이 바뀌면 대법원장을 막 교체하는 그런 세상을 원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명수 대법원장 그렇게 저기하다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끝날 때까지 그에 대해서 사퇴라던가 임기를 중단하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세상을 원해요. 제가 한국 현대사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유신 시대나 이승만이 대통령이 그 삼선하고 이럴 때 시절이나 대법원장 임기 그만두라던가 임기 단축하라던가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대한민국 80년 역사에. 아니 대법원장이 당연히 대선 개입을 했다는 그런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건 누가 봐더라도 지난 대선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지 네, 않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네. 분들이 있고 저는 이게 결국에는 100번 양보해서 저는 옳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아니 추미애 법사위원장 다음 지방선거도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당원들을 향해서 이런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봐요. 정치인이잖아요.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예, 낼 수 있어요. 뭐 정청래 당대표도 당원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실이 받으면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왜냐면은 대통령실은 어쨌든 민주당 원만 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받으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아니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했다고 복수하는 거야 뭐야?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굳이 대통령실이 왜 여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지 모르겠고요. 저는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뭐 하시는 거야 자유지만 글쎄요 국민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가장 걱정되는 건 두 가지는 하나는 경제고 하나는 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자꾸 흔드는 모습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좀 더 설득력 있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설명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내란특별재판부 관련된 논란은 아마 상당 기간 그리고 아마 대법원장까지 포함된 논란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조사를 받고 싶지가 않은 거죠? 네. 그 공판 전 증인 신분 기일이 23일로 정해졌는데 안 나가겠다.
사실상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네. 할 말은 내가 쓴 책과 다큐 인터뷰에 있다. 안 나간다는 거죠? 예,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기 특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판전 증인신문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하겠다라는 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강제 구인 그 증인신문과 관련돼서 공판전 증인신문과 관련돼서 이게 이례적인 일이고 옛날에 이제 그 문다혜씨 사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공판전 증인신문을 그 통보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과태료나 강제 구인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공판전 증인신문이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서 그 형사 증인으로서 출석을 계속하지 않았죠. 5번인가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과태료가 2번 나왔습니다. 총액 8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지만 증인 소환을 포기했죠. 근데 특검은 공판전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제일 먼저 강제 구인을 입에 올렸어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특검의 지금 정치적인 면모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할 테면 해보라는 그 한동훈식 그 일종의 그 말이죠. 그 말이 지금 이제 나온 것이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계엄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동안 그냥 말을 아끼고 있었던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차피 지금 거의 민주당의 하명을 받다시피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뭐 밝혀질 것 같지는 않아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참고인, 증인으로 부르면서 강제 구인부터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인 건데 이러면 왜 그때 우원식 의장이 30분 가까이 정족수가 채워진 다음에 의결을 하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그거 이런 여쭤- 점들에 대해서도 네, 여쭤볼 특검이 건데. 수사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근데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그 내란 상황에 대해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긴 하니까 그냥 가서 협조를 하거나 뭐 증언을 충분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진술을. 그거는 안 되는 일인가요? 어디 갔어요? 네? 한동훈 대표가 난 김성열 있는 줄 알았어. 당신한테 물어보지. 한동훈 전 아, 예. 대표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저도 가서 있는 줄 알고. 예. 예,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 진술을 또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진술들이라는 게 한동훈 대표만큼 지금 공개적으로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도 있죠. 그다음에 KBS 한 인터뷰도 있죠. 그동안 무수히 한 이야기도 어제도 또 라방에서 많이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더라고요. 특검에서 진술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런 아니요, 거. 그렇지는 않아요. 일종 물증이 있으니까. 아, 이것들이 증거 다 능력이 물증이에요. 없잖아요, 그게. 그게 왜 증거 능력이 없습니까? 본인이 진술한 그 저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증거 능력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좀 더 보세요. 그거는. 아니, 동아일보 사설에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법을 떠나서도 아니 그거는 동아일보 사설이 법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법을 떠나서도 공판전 증인신문에서 증거 능력은 좋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 칩시다. 그러면 네. 한동훈 전 대표 책 제목 뭡니까? 국민이 우선이라면서요. 그러면 내란의 진실 규명하고 법적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고자 하는 이 국민의 우선적인 목적에 대해서 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책으로 얘기했다? 뭐 다큐멘터리 봐라? 이거 얼마나 오만한 얘기입니까? 아니 특검 수사 지금 시간도 부족한데 본인이 와가지고 딱 제때 포인트만 짚어주면 되지. 그것을 꼭 특검 자기 수사가 다 제대로 못 하고 이끌어가세요? 있어서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런다 왜 칩시다. 제대로 못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것만 아니, 말씀드릴게요. 얘기 끊고, 이것만. 예, 끊고, 알겠어요. 듣고. 알겠어요. 네. 네? 그리고 예. 항상 주구장창 한동훈 전 대표 주장했던 게 뭐예요? 공공에 우선한다면서요. 이게 공공인 거예요. 솔직히 말을 하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에 나가서 진술을 못하는 이유는 안 그래도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에게 배신자 프레임 찍혀 있는데 이미 책 내고 다큐멘터리 이걸로 다 찍혀 있는데 여기에 특검까지 나가서 또 얘기한다? 그러면 그 국민이 우선이라는 그 책도 윤석열의 공소장이라는 지금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부담돼서 그런다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특검이 그 강제 구인 얘기한 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특검이 민주당 말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는 뭐 이번에 보고 있으면 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러다 보니 특검이 저렇게 수사를 못하는 겁니다. 왜 수사를 못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겠다는 게 뭐 그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된 거를 지금 질문을 예, 하겠다는 예.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책과 그다음에 그 인터뷰 영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지금 특검은 400억을 썼습니다. 국민돈 400억을 써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사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뭔가 새로운 진술이 없으면 지금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심지어 어제 우원식 의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왜 면죄부를 줬냐? 왜 30분 동안 정적수가 채워졌는데 표결을 하지 않았냐? 저도 그때 바리케이트 치면서 개헌군 들고 들어오면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30분 동안 그 상황에서 30분은요? 평시 30시간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추경호 원내대표와 합의하느라고 늦었대요. 합의하느라고.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이라면서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서. 그럼 우원식 의장은 뭐예요? 추경호 원내대표랑 합의하지 않았으면 안 했을 겁니까? 아, 요거는 국회법에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해드릴게요. 그 얘기는 제가 진실을 제가 국회 네, 예. 우원식 의장한테 들었으니까. 네, 김성렬, 그러면 예. 제가 조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합의가 아니라 협의예요. 합의와 협의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합의는 저쪽에서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협의는 저쪽에서 동의 안 해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을 제가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때 국회에 있었고 저도 네.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고 왜 빨리 표결 안 해? 왜 정족수가 채운지 안 해라고 굉장히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뭐 왜 우린 절차적 문제 위험했습니까?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때 잘 보시면요. 우원식 의장이 뭘 하냐면요. 우리 의사국장이 그 안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안건을 문안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다시 해와. 이거 지금 문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 지금 아무리 급해도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이거 다시 문제가 생겨. 다시 가져와. 저는 그 순간에 우원식 의장님이 확실히 다선으로서 굉장히 중심을 잘 지켰다고 봐요. 우리가 급박하고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그 법적인 절차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 이 내란 특검이나 이런 데들이 얼마나 힘들고 진짜 내란 재판에 있어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코트를 잡아가지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원식 의장 그때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했다 보고 네. 당시에 반드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 과정은 거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네. 봐요. 제가 이제 우원식 의장님한테 네. 직접 들었으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때 계엄 때 윤석열과 그 한덕수가 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국무회의에서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그 권한을 침해한 거랍니다. 법적으로.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우원식 의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하러 올 건데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표결을 해버리면 그 오고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헌법적 그 의사를 권한을 침해한 침해하는 거다. 거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1시 반까지 기다렸는데 왜 못 기다렸냐? 군인들이 창문 깨고 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어가지고 본회의장 문 걸어 잠그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네.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아 좋겠다. 근데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 개헌군이 들어오는 걸 막았던 입장에서 정적수 150 됐을 때 그렇게 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0명이 다 들어와서 차지 않아도 그동안 직권상정해서 법안 통과시켰던 것들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국회법에도 긴급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그렇게 소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0분 그 사이에 제가 그 통로에서 바리케이트 치고 있을 때 개헌군이 그 통로로 들어왔으면은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계속 머릿속에 의문으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왜 3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의문이 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근데 그거를 추경호랑 협의하느라고 그랬대. 그 추경호랑 협의하느라고 어제 페북에 썼어요. 우원식 의장이 직접. 네. 아니 근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 얼마나 그 상황이 진짜 급박한 상황인지 잘 알아요. 저도 화가 난다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전 이해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국회의장이 저렇게 단독으로 소집하고 단독으로 해서 한 건이 얼마나 많냐. 비판의 여지가 남잖아요.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게 우원식 의장의 생각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그 입법들 지금 그래가지고 그 네. 입법들 그렇게 단독으로 상정해가지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입법들 위헌 났어요? 근데 그렇게 저 주장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아니, 갔잖아요. 그렇게 그냥 지금 계속 주장하세요. 시행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공감 별로 못 받을 거예요. 네. 얘기가 자. 좀 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간다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단순히 그 내란 특검이 출석해 주십시오로 그친 게 아니고 이제
이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이제 법원을 통해서 다시 신청을 했고 인용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법원이 볼 때도 좀 나와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본 상황인 거예요. 네. 뭐 강제 구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주제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저 조국 혁신당 얘기 좀만 예, 해볼까요? 요거 짧게 다룰게요. 네. 오늘 조국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있었고 오늘 조국 대표가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 구성의 과반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 성비 논란 좀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출범 전날인 어제 네, 가해자로 지목이 된 일단 뭐 실명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태 고소 이후에 한 5달 만에 처음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건데 한마디로 하면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한 적 없다. 네. 혐의를 전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뭐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조국이 대법원 선고받은 날 노래방 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비판받아도 노래방 가자고 하는 건 피해자, 그러니까 고소인이었다. 네. 뭐 강미정 대변인이 가자고 해서 갔다. 성추행은 없었다. 택시 안에서 성추행했다? 아니다. 5분 정도밖에 동승하지 않았다. 네. 그다음에 무슨 뭐 윤석열 탄핵 촉구할 때 삼보일배 할 때 뭐 성 발언했다라는 거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당이 피해자 진술만을 듣고 나를 제명시켰다. 억울하다는 입장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아니, 뭐 본인 입장에는 억울할 수도 있죠. 예, 왜냐면 저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당에서 영구제명이면요, 당에선 진짜 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영구제명보다 센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정도의 것을 내릴 때는 당에서 판단하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봤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사람이 더 큰 문제였다고 봐요. 지금 강민정 대변인이 그때 얘기했던 네. 그 2명 중에 아. 취업 준비생을 네, 밤에 네, 네. 이자가요로 불러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 머릿결 만지고 이건 진짜로 반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흐름이 이쪽으로 가는지 잘 그 모르겠어요. 사람이 저 당원권 정지 1년 받은 사람. 당원권 정지를 1년밖에 안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사실 강미정 대변인의 기자회견도 저는 포인트가 이 후자 쪽에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강미정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근데 그 다른 친구들의 가해자는 그분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당의 핵심이고 또 굉장히 친분 관계가 아주 끈끈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을 좀 못한다 이제 이런 비판이 좀 있었던 거죠. 아니 객관적으로 보자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다 사실이라고 쳤을 때 김보엽 대변인이 영구제명을 당할 정도면 저쪽도 영구제명이 맞아요. 근데 한쪽은 영구제명이고 한쪽은 1년권 정지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당이 지금 비판을 받는 거다. 단순히 여성 의원들로 뭐 저 비대위 꾸린다고 해서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딱 짧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김보엽 전 수석대변인의 SNS로 인해서 진실 공방이 시작됐고 그래가지고 조국 혁신위의 비대위 구성은 빛이 발해버렸다. 예. 전혀 뭐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오히려 당에 훨씬 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방 회식 다음 날 전원에게 안전키가 했는지 불쾌한 언행은 없었는지 물어봤대요. 근데 네. 이거 제가 법조인들한테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왜 다음 날 불쾌한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냐. 이건 재판부가 봤을 때 상당히 안 좋게 볼 거다. 그래서 오히려? 네, 김보엽 씨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이 노래방을 가자고 했던 주도자가 지금 강미정 전 네, 대변인 네, 식으로 네.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말 들으면서 아니 노래방 가자고 한 것이 성추행하는 거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예. 있죠? 노래방 가자고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잘못된 핀트인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여권이죠. 지금 여권에서 이제 이 법들을 광고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제 만들면서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많았죠.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이나 김보엽 전 대변인이 그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제 들고 나오는데 이게 피해자 중심주의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2차 가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김보엽 전 대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법상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법상. 네. 근데 그거를 지금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나중에 그것이 추가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얘기를 지금 꺼내 놓은 상황인 것이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논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해자의 어떤 그런 변론이나 논변이나 공개적인 그런 거에 이거에 또 추가로 네. 거기에 이렇게 말을 보태고 더하는 것도 그것도 또 2차 가해로 나중에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현재. 그리고 그 법을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현재 이제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이 요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는 뭐 하나하나 또 추가로 나오는 뉴스 소식들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먼저 박상수 굉장히 대변인. 뜨거웠습니다. 네. 근데 다음에 제가 논점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할까 봐요. 얘기들이 이렇게 뭐 속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논점들이 혼재된 것 같아서. 네,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이 굉장히 에너제틱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는데 네. 역시 지난주에 저희가 88 포르테를 드렸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좀 집에서 드네요. 다 드셨구나. 내일 먹긴 했어요, 내가. 드시긴 드셨어요? 그랬어. 내일 먹었어. 어쩐지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차에 갖다 놓고 매일 그 아침에 출근할 때 차에 있거든요. 이런 건 말 잘 들어. 하나씩 먹었죠. 아니 그 전립선에 좋으라고 드렸더니 입으로 다 에너지가 쏟아졌네. 쌀이 좋아서. 그만 먹어요, 그만 드세요 먹어. 이제. 먹어야 돼. 하여튼 88 포르테 여러분 효과 보셨죠? 씹어 먹네, 씹어 먹어. 네,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다가오는 추석에 또 선물 고민 중이시라면 웰스앤헬스의 비제닉스 88 포르테 올인원. 네, 요거 장르만 구독자 최대 60% 할인 단독 혜택가도 있고요. 또 12개월분 1년치 구매 시에 통 크게 2만 원 추가 할인까지 있습니다. 9월 29일까지 한정 수량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500mg 초소형 한 알에 우리 남성들의 건강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그 산증인이 바로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시고요. 미국산 프리미엄 소팔 매토에서 출출한 로르산, 요게 이제 함량 최고로 들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애견나물 테토나무로 만드는. 맞습니다. 네, 여기에 뭐 밀크시슬의 옥타코산올, 마카 산수유 복분자까지 이 검은색 한 알에 딱 들어가 있는 거.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신다? 네. 네, 가셔야죠. 그러면 이 요즘 야간 화장실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자, 아래 장르만 여의도 이 구독자 링크 통해서 꼭 하시는 게 아마 여러분께 가장 좋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구매 요청 사항에 장르만 여의도를 기입해 주시면 최대 혜택이 여러분께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잠시 후에 저희가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님 모시고 여쭤볼 게 좀 많은데 그 뭐 주택 공급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모스탄 얘기도 한번 좀 갑니다. 보도록 궁금한 거다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엔 더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